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선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 집값 상승세 정말 여름에 크게 올랐다가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 통계가 그렇게 좀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게 확연히 좀 느껴집니까? 네, 앞서서도 이제 서울 부동산이라고 짚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더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통상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지역별로 아주 천차만별인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던 반면 지방 부동산은 사실 광역시라 하더라도 그렇게 썩 온기가 잘 내려가지 않은 분위기가 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예. 서울은 사실 여름에 불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피크를 한번 또 찍게 됐습니다. 약 1만 건의 매매 거래량이 이루어지게 있는데 이 9,500건이라는 거래량은 거의 한 4년 만에 거래량일 정도로 예. 어마어마한 거래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8월 달에는 한 7,600 정도, 그 이후 통계는 아직 안 잡혔지만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실제 온도를 한번 놓고 보았을 때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낮아지느냐가 아마 매매 많은 가격이 그렇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지만 막상 현장 보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단지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의 이제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강보합으로 가고 있는 반면 예. 사실 구축 아파트만 하더라도 전고점 가격 회복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비아파트 상품들 이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올라가는 곳들만 올라가는 상태 속에서 예.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이제 꺾인 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사실 2023년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00에서 3,000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예. 이 거래량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어디 쪽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수요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전국으로 보면 전국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서울에서 지금 지역별 편차가 많다는데 거래량이 지금 여름에 비하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수세가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거래량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게 반포 33평형 국민평형 기준으로 60억 돌파라는 60억. 예. 기사까지 뜨면서 사실 그 이후로도 압구정도 이제 신현대 30평대가 이제 50억 5천을 거래하는 등 워낙 또 이제 뜨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거는 맞죠. 또 네. 특히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아무래도 대출 이슈들이 워낙 또 셌었다 보니까 네. 선뜻 지금 이 가격에 받자라고 나서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급지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는 이제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긴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예. 사실 구축만 하더라도 예. 그렇게까지 찾는 사람들이 더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가격이 조정되는 물건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네. 가격이 조정되는데 왜 신축 아파트 뭐 요즘 얼죽신이라는 게 아주 유행어가 됐잖아요. 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네. 현상이 이제 심화되는 부분이 네.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꾸준하게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비 이슈 역시도 워낙 큰 논쟁이다 보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만 놓고 보자면 일단은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와서 네.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많이 완화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규제 세율 관련된 거는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전히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몇 면을 상세하게 뜯어보다 보면 다주택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네.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일부만 된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게 주택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다든가 혹은 예. 1주택자가 종주주택 처분하면서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이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즉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채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러 채가 있었을 때 이제 지방 부동산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되고 서울에서도 서울 외곽 아니면 비아파트 상품들을 정리하면서 한 채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 네. 뭐 여기서도 희소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축 아파트 쪽으로 쏠리게 되는 부분들이 일단 크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축 아파트 선호가 높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공사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는 평균 분담금 5억 시대다라는 말들도 하거든요. 분담금을 5억씩이나 내야 된다. 네, 내가 종전에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예. 사업성이 진짜 높으면 뭐 더 낮게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실제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 분담 금액이 5억이 아니라 6억, 7억도 납부하는 조합들도 등장하고 있다 정말 보니 부담이 많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분담금 5억을 납부했을 때 내가 가치가 있느냐? 바로 인근의 신축 아파트랑 비교했었을 때 가격 차이가 5억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 분담을 납부해도 메리트가 없다가 결론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돈 내고서 이 사업성도 예전처럼 뭐 예전에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라는 플랜카드만 붙여놔도 가격대가 다 올라가던 네.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안전진단 뭐 통과가 아니라 좋았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사업성을 사람들이 많이들 따지다 보니까 네.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축 아파트 수요에서 좀 이탈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구축 아파트가 좀 올라간다, 뭐 거래량이 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매 가격이 크게 못 움직인다든가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이 분담금 인상 폭만큼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한 채로 돌돌한 한 채로 쏠리게 만들고 이 재건축에 관련된 비용 상승 이것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많다. 아까 지역별로 이제 가격 차이가 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과 서울 또 수도권 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데 지금 정부가 나오는 대출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는 결국은 수도권 특히 서울 이쪽에 대한 수요 억제만 지금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모든 대책들 네. 하다못해 하는 총재님께서도 지금 부동산 너무 높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전제 조건이 다들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잡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중위 가격 자체는 이제 9억대밖에 안 돼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사항들이 있고 여기서도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격대가 훨씬 더 낮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대책들, 특히 언론에서는 이제 반포 가격이 얼마다, 압구정이 얼마에 거래됐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네.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각종 이제 대출들이 나온 이제 규제가 대출이라든가 나오는 거죠. 규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갖다가 규제가 세팅되는데 또 규제 대상이 예. 서울 아파트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아.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금감원장님께서 이제 네. 구두 발언으로 인하여 네. 사실 은행별로 자율 규제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다주택자들은 대출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뭐 전세 끼고 매수하는 건 또 이걸 막겠다.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한다. 이런 게 은행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은행은 되고 어느 은행은 안 되고 이런 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사항들도 전국을 대상으로 가는 거지 서울만 안 돼라고 하면 서울은 대출이 안 되나 보다라고 인식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다주택으로 갔다가 가다 보면 이제 다들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주택 수가 많으면 문제구나.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온기가 조금씩 돌고 있는 와중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우리 만약에 진짜 이 규제가 저는 정답이라고 보진 않지만 네.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핀셋 규제라고도 핀셋 하죠.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갖다가 다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전히 서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씩 이제 막 로또 분양 얘기 네. 나오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할인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좀
차등을 해서 혜택을 줄 곳은 혜택을 주고 예. 아니면 혜택을 설령 안 준다 하더라도 규제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역에 맞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최근에 우리 김재경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신흥부촌으로 한강변 라인을 꼽으셨던데 이 한강변 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한강변에서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얘기하면 반포 압구정을 많이들 꼽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요즘 잠실 역시도 네. 어지간한 이제 강남 쪽들보다도 가격대가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서 또 이제 강북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동부이촌동은 전통적으로도 유명했었었고 그렇죠. 그 뒤에 이어서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신흥부촌들로 이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아, 한남동과 성수동 이런 걸 이제 신흥부촌 한강변에 그러면 당장은 그렇지만 뭐 한 10년 후 이런 정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신흥부촌이랄까 새로 발전될 곳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사항들도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곳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도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압구정이 전통적인 부촌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 반포의 33평형 실거래가가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반포동, 잠원동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정확하게 이제 재건축이죠. 재건축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신축 아파트 촌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들이 훨씬 많이 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압구정이 그러면 이제 구축인에 밀리냐라고 하기에는 압구정 역시도 나중에 10년, 15년, 뭐 예를 들어 20년 뒤가 되든 간에 네. 이제 신축 아파트들로 갖다 정비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제 반포를 넘어선 훨씬 더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고 네. 같은 의미로 이제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도 한강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해당 부분들도 정비가 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한남동 같은 경우도 이미지가 좋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부촌 한남동은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재벌가 회장님들의 단독주택촌들이지 한강변에 가까운 그 재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해당 지역이 이제 정비가 되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성수동 역시도 사실 지금 이미 뭐 갤러리아 폴의 트리마제, 지금 아주 핫한 아크로 곳이죠. 서울 포레스트 네. 이런 곳이 비싸지 네. 이제 한강변 쪽에 있는 빌라촌이 사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런 곳이 개발 마지막으로 뭐 하나를 더 꼽는다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잠실 쪽도 지금 재건축 추진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 역시도 이제 향후 10년, 15년 뒤에 정비가 되게 되면 차원이 달라질 금액대로 더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미 이제 중심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한강변들이 계속 좋아지고 또 바뀌어가면서 나아질 거다 그런 얘기네요. 저희가 아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재건축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 재건축이 뭐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정부는 계속 규제 완화를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저도 실제로 이 재건축이 가면 갈수록 사업성이 악화가 되고 이 공사비 인상 때문에 이제 공사비. 흔들리는 조합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분당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잠원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남동도 그렇고 성수동도 그렇고 지금 이미 확정된 분담금만 10억이 넘어가는 조합들이 있고요. 예. 지금 예상 추정 분담금도 10억이 넘어가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물론 이 높은 분담 금액이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분담금이 높게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초고층을 간다든가 아니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건다든가 즉 가치를 키우자 훨씬 더 좋은 단지를 만들자라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완공됐을 때의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반면 똑같이 80년도에 조성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예. 목동 신시가지와 이제 상계동, 중계동의 주공 아파트들은 온도 차이가 180도 다릅니다. 그래요?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도 이제 신고가들이 갱신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 반면 예. 이제 목동이 아닌 상계동, 중계동 주공 아파트들은 정고점 가격에서도 한 2억에서 3억씩도 빠져 있는 금액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그 이유가 연차는 똑같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성이 다르거든요. 즉 우리가 사업성이라고 말하면 용적률, 대지지분, 즉 분담금 납부 능력들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 목동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이
아무리 적은 단지라 하더라도 20평이 넘어가고 많은 단지 30평 가까이 되는 반면 이제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12평도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가 그만큼 적은 것이고 예. 조합원이 분담을 많이 납부해야 되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따지다 보니까 목동은 가능하겠네. 네. 라고 하다 보니 목동 가격은 높은 반면 예. 상계동, 중계동은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 이런 공사비를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중에서 정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대지 지분이 되겠네요. 그걸 통해서 조금 사업성을 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업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용적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용적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네.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준주거 지역으로 갖다 종상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종전에 이미 건축을 갖다 용적률 막 300%를 꽉꽉 눌러 담았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종상에 따른 기부 체납들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반면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종전의 용적률 자체가 이제 100% 초반대들이었다 보니까 뭐 종상향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서울시 조례 기준이 250%입니다. 예. 이 250 정도로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 보니까 괜히 또 우리가 많이 짓다 보면 건축비도 더 들어가는데 좀 쾌적하게 지을래라는 수요들도 같이 합심하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반면 이제 조금 사업성이 안 좋은 데들은 보통 현재 용적률이 높은 곳들 그리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도 높게 못 받다든가 혹은 기부 체납을 통한 종상향을 거쳐야지만 이제 용적률 확보가 되는 올라간다. 곳들이 안 좋고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대지 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깔고 있는 대지 지분이 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런 대지 지분 관련해서는 이제 기준점을 12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2평. 근데 이 12평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대지 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지 지분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일반 분양 세대수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12평의 기준은 33평형 아파트를 신축을 하려 했었을 때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내 현재 대지 지분이 12평이다라고 하면 모든 평형을 33평을 짓는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이 제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대지 지분이 이제 20평이든 더 넘어가야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수가 나올 그러네요. 것이다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쯤 집 실수요자들 언제쯤 내 집을 사야 되느냐, 내 집 마련이 적기가 언제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점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조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 싶은 목표 지역이 어디냐를 지역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이 어디냐. 네.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게 서울이고 여기서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고합 아니냐, 약간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 오히려 이제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반면 예를 들어 내가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상품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당장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얘기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물론 이제 지역도 지방도 지방 나름이긴 합니다. 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 만큼 그러네요. 세밀하게 보긴 봐야겠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지역이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지 그리고 공급이 결국은 더 문제가 2026년도가 되게 되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네. 24년도, 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량이 그래도 이제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26년도가 되면 한 1만 건 전후로 갔다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여기서 더 문제는 서울 이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 주택 평균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급량이 적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순증 효과가 그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26년 이후로 가면 이제 순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 이 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것 같은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서 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시기보다도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냐, 지역적 특성을 좀 먼저 살펴야 된다. 이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